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구 발표의 첫 번째 주제인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 새로운 분석 모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화이터 연구원의 김강현 박사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서론에서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2장에서 이제 주요 선행 연구 분석과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긴 호흡을 갖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정책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작년 2016년 4월 인간을 대표한 이세돌과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펼쳤었는데요. 여기서 인간이 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의 대두를 알리고 일자리 대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았을 때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정밀한 분석보다는 선언적인 인식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쾌한 어떤 정책적 대안과 함께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 사회적 충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거시경제 분석 모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변화를 분석하고 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실무의 활용성이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자리 충격 그리고 선행 연구 이런 것들은 나정주 박사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 효과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분석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오토 앤 돈의 2013년도 탑저널인 어메리칸 에코노믹 리뷰에 발행된 기존문헌입니다.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은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가 돼서 반복적인 노동은 비중이 줄고 반대로 비반복적인 육체 노동과 비반복적인 인지 노동은 비중이 늘어나는 U자형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와 컴퓨터 간의 대체성을 일반 균형형, 즉 부분 균형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일반 균형 모형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근데 본 연구의 한계는 고용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미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차 산업혁명은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을 반복적인 영역으로 한정을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왜 알파고에 놀랐습니까? 알파고가 비반복적인 영역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이 반복적인 영역을 넘어서 비반복적인 영역을 기계가 들어와서 또는 로봇이 들어와서 대체했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 앤 돈은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반복적인 영역을 확대하지 않고 반복적인 영역에만 로봇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에 이 모형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민하 교수님도 말씀드렸던 프레이 오스본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잘 일부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702개 직업에 대해서 미국의 직업입니다. 컴퓨터 대체 확률을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걸 보면은 미국의 직업 중에 47%가 자동화될 수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그런 문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임금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동화에 의한 대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토 앤 돈은 컴퓨터에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을 제가 말씀대로 반복적인 노동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노동 비용과 자동화 비용, 쉽게 얘기하면 임금하고 컴퓨터 가격을 상대 비교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수준하고 임금하고 컴퓨터 가격을 상대 비교, 그까지 다 포함한 일반 균형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레이 오스본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오토의 단점인 그 컴퓨터의 대체 영역을 비반복적 노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 점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의 일자리 충격을 할 때 프레이 오스본을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기술 수준에 의해서만 일자리 자동화를 가능성을 분석하는 부분 균형적,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하고 컴퓨터 가격을 상대 비교하는 이러한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프레이 오스본이 그 옥스퍼드 공대 공학 교수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접근을 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두 기존 문헌의 핵심 문헌의 한계점을 갖다가 보완해서 저희는 컴퓨터에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을 비반복적 노동으로 확대하고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임금과 컴퓨터 가격의 상대 가격을 포함한 일반 균형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가시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파이낸셜 뉴스 기자분이 질문하신 내용도 여기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수평축은 노동자의 숙련도를 나타냅니다. 수직축은 고용 비중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실선은 오토앤돈의 그 연구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반복적인 노동, 예를 들면 부품 조립자 같은 게 되겠죠. 이런 반복적인 노동은 로봇 또는 기계에 의해서 모두 대체가 되겠죠. 그 대체가 되면서 이 고용 비중이 이렇게 줄게 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비반복적 육체 노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반복적 육체 노동이 예를 들면 의식적 종업원 같은 게 예를 들었는데 이 파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쪽에 보면은 노동자의 숙련도가 이 비반복 육체 노동은 낮지 않겠습니까? 낮을수록 더 많이 대체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반복적 노동에 있는 노동자가 모두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반복적 인지 노동, 즉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설계자가 되겠죠. 이런 것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U자 형태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 현세에 살고 있는 지금 시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역사상 1차 혁명, 2차, 3차에 걸쳐서 한 번도 고용량이 총량이 줄은 적이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 U자 형태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양쪽이 늘어나고 중앙이 이렇게 대처가 돼서 총량적으로는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띄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프레이 오스본의 이 점선입니다. 프레이 오스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반복적, 즉 비반복적 육체 노동 부분이 로봇에 의해서 또는 컴퓨터에 의해서 완전히 상당수 대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에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 임금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동화 대체될 확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보신 것처럼 이 비반복적 육체 노동이 가장 많이 대체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반복적 인지 노동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 보면은 비반복적 육체 노동은 가장 많이 줄고 반복적 노동이 줄고 비반복적 인지 노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준다라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총량적으로 늘 것인가 줄 것인가.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3차 산업까지는 반복적인 영역만 로봇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와 같이 비반복적 육체노동 쪽에도 상당수 많이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총량적으로 더 이상 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이상 총량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레이 오스본 연구에 따라서 이 비반복적 육체노동이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프레이 오스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 수준만 고려했기 때문에 임금과 컴퓨터 가격의 상대 가격까지 같이 고려해서 일반 균형적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충격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분석 모형은 오토의 돈의 모형을 확장한 동태 확률적 일반 균형 모형입니다.
제가 블로그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고 아까 이민하 교수님이 그 인간의 욕망이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효용입니다.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 많이 배웠던 공급과 수요가 일치되는 시장 청산 조건이 또 만족돼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게 균형식이 나오는데 34개의 균형식이 나옵니다. 그 균형식을 컴퓨터 즉 알고리즘을 짜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일자리 변화인데 요 말씀을 드리면 수직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수평축은 연도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변화율 즉 퍼센테이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0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 증가하고 아래로 가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생적인 충격에 의해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그 기술 혁신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최초의 충격이 크겠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자연 감소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0을 기준으로 계속 값이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도 수렴하고. 그래서 이걸 보실 때는 그래프를 이 초기 반응에 중점을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초기 반응에 중점을 두고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성적인 충격에 의해서 기술 혁신이 오면 보신 바와 같이 비반복적 인지노동은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그 이민하 교수님이 그 늘어나는 일자리는 여기가 바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비반복적 인지노동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복적 노동은 줄게 되는데 그 레벨이 그렇게 수준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반복 육체 노동은 아까 프레이오스의 예측처럼 상당히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얘기할 때 자꾸 일자리만 얘기하는데 일자리는 거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거시 변수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거시 변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시 변수를 저희가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컴퓨터에서 그대로 저희가 추출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수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수평축은 제가 앞에하고 동일합니다. 연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직축은 그 변화율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컴퓨터 자본, 즉 컴퓨터의 생산 기술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은 약 4.13%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 4.13%는 어떻게 나왔느냐? 2016년도에 OECD에서 안치라는 학자가 아까 프레이 오스본 연구 있죠. 그 프레이 오스본의 연구 분석 방법을 보다 정밀하게 해갖고 분석하니까 한국이 총량적으로 노동이 약 6% 주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 6%를 제가 역추산하면 컴퓨터 자본 생산 기술이 4.13%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생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 기술이 점프한 거죠. 기술이 4.14% 증가하게 되면 컴퓨터 가격이 떨어지지 않, 생산 기술이 올랐으니까 컴퓨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본 모형에서는 생산되는 아웃풋이 물건하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물건 생산용 컴퓨터 자본 가격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대인 서비스 생산용 자본 가격이 감소합니다.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기의 반응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컴퓨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컴퓨터를 많이 보다 더 수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컴퓨터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대체관계에 있는 반복적 노동, 인간의 노동량이 되겠죠. 반복적 노동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비반복적 육체 노동 수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비반복적 인지 노동 수요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자본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노동은 비반복적 인지 노동과 반복적 노동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복적 노동은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 또는 로봇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 생산 라인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건을 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반복적
인지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반복적 인지 노동이 이와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임금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 수요량이 줄게 되면 당연히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반복적 노동에 대한 단임금이 떨어지고 비반복적 육체 노동에 대한 단임금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반대로 비반복적 인지 노동에 대한 단임금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반복적인 육체 노동은 노동 숙련도가 가장 낮다고 했습니다. 즉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 노동이 그 다음에 많이 받는 임금이 바로 비반복적 인지 노동입니다. 이렇게 임금 차이가 된 상태에서 비반복적 육체 노동 단임금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복적 노동이 그 다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반복적 인지 노동 단임금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소득자 간의 소득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사항이 증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총 생산량이 증가하고 총 소비량이 증가하고 총 투자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총 노동 수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총 생산량은 증가했는데 총 노동 수요량은 감소했습니다. 즉 고용 없는 성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이 오면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여기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 변수와 같이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실물 단위로 과연 몇 명이 늘고 몇 명이 주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통계청에 있는 2015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분류한 결과 비반복적 인지 노동은 21%에 해당되고 반복적 노동은 56%, 비반복적 육체 노동은 22%를 차지하겠습니다. 이 비율을 앞에서 분석한 결과에 반영을 하면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일자리는 비반복적 인지 노동은 33만 개가 늘어나고 반복적 노동은 59만 개, 비반복적 육체 노동은 약 100만 개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년 동안 약 120만 개가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또 저희가 또 최초로 또 시간에 따른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앞에서는 20년 동안인데 지금은 시간에 따라 분석을 5년 단위로 끊어봤습니다. 자, 5년 것을 보면 5년 이내에 비반복적 인지 노동은 14만 개가 증가하고 반복적 노동은 17만 개, 비반복적 육체 노동은 37만 개가 사라집니다. 당장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다면 5년 내에 이런 현상은 큰 사회적 충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연령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분석해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15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먼저 2015년도 연령 분포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러한 분포가 크게 변하지 않는 가정하에 연령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50세에서 59세가 총량적으로 5만 개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40세, 49세가 30만 개, 60세 이상이 22만 개. 그러나 상대적으로 청년층은 그 감소치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장년층은 어떻습니까? 그 부양가족이 많고 돈이 많이 들어갈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상이 가장 많이 4차 산업혁명 충격에 의해서 사라진다면 사회적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이제 이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했고 이후 정책 대안에 대해서 김강현 박사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연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부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 부문, 이제 세 번째가 교육 부문입니다. 먼저 노동 부문에서는 앞에 우리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반복 육체 노동과 비반복 육체 노동이 사라진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국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들 대체 위협에 직면한 반복, 비반복 육체 노동자들의 실태를 정부에서는 시급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연령대별, 교육 수준별, 성별에 따라서 맞춤형 직종을 제시하고 또 이들이 실업 기간에 당면했을 경우에 사회보장 서비스를 적용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패키징화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 이제 아까 연구 결과에서처럼 비반복 인지노동 쪽으로 이제 늘려줘야 되는데 캐파가 있는데 그쪽에 적합한 직무 교육을 우리 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와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일자리의 경우 창조적 일자리와 사회적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로 전직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현재와 다른 비정년 근로자가 많이 양성이 될 텐데요. 이 비정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근로 형태를 보면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유사한 일을 하는 9 to 6를 대부분 하는 근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비정년 근로, 즉 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파타임 잡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근로가 많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들 비정년 근로자가 현재로서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만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현재 호봉제 중심 어떤 능력보다는 어떤 경험에 입각한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아니라 정말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바뀌는 것 이것이 정부에서 유도해야 할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비반복적 인지노동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비반복적 인지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컴퓨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에 해당하는 이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창조적 노동 또는 창조와 창의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노동 역시 중요합니다. 앞에 연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중장년층이 많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경험과 능력, 즉 사회적 통찰력이라든지 협상력, 설득력 이런 것들을 더 배양해서 창조, 창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동, 사회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것들이 같이 융복합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국 이런 노력을 통해서 비반복적 인지노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도 부문에서 우리가 정책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 관련법을 보완하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근로자와 노동 방법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정형 근로자도 있을 텐데요. 이들 변화에 대응해서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근로관련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 조항을 세분화하고 또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의 전망을 고려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프레임에서 봤을 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돼서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반복적 육체노동의 자동화를 오히려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많은 비반복적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에서 종업원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급격하게 정부에서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하면 오히려 이분들로 하여금 직업을 잃게 하는 또 육체노동의 자동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직업을 잃게 하는 어떤 방해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일이라는 것이 또 직업이라는 것이 업종별 일일성도 있고 근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 반영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 부문입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논하려면 굉장히 끝이 없겠습니다만 이 간단하게 말해서 4차 산업혁명 앞으로 변화된 사회에 맞는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2014년 기준 글로벌 창의 지수가 전체
139개 중에서 1위 국가입니다. 아래 스웨덴의 대학 입시 국어 문제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리가 사회 통합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총리에게 보낼 편지를 써보아라. 이게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스웨덴의 대학 입시 국어 문제입니다.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생각하고 수기하고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교육은 이것처럼 그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스웨덴식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그 음식점 종업원 같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가 부품 조립자 같은 반복적 노동자보다 더 이 감소량이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항상 일반적으로 조금 증가세를 가졌는데 어떻게 그게 더 저거가 되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기계화가 돼도 그래도 이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의 감소량이 줄어들더라도 더 적게 줄어들 텐데 왜 그게 더 많이 줄어드는지.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 총량적으로 노동이 줄 것이냐 늘 것이냐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맥킨지에서 2013년도에 발표한 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비반복적 육체노동, 즉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그것이 매년 20%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 지금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청 옆에 그 맥도날드가 있는데 제가 전에 갔을 때는 그게 그 종업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2명 있습니다. 2명. 그래서 왜 이렇게 2명인지 가보니까 그 이 오도하는 기계가 기계가 제가 물어보니까 한 150만 원 된답니다. 그래서 기계로 다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홈플러스에 가보니까 또 계산기가 있는데 그 계산하는 그 아줌마들을 반을 줄였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오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상당수 많이 이 비반복적 육체 노동이 로봇에서 컴퓨터에서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이 오스보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이었는데 그 반복적 노동은 그 안에 인지 노동이 있고 또 육체 노동은 나눠집니다. 그래서 반복적 인지 노동은 그 회사의 사무원들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서비스 보는 아까 사람보다 대처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다 보니까 비반복적 육체 노동이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됐던 겁니다. 우리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최저임금제를 너무 이제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저임금제가 정부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제 최저임금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근데 이게 높아지면 자동화될 수 있는 우리가 그 키오스크도 있고 현재 수준의 어떤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계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물품을 구비해서 그 교환할 수 있는 어떤 그 촉진할 수 있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문제는 우리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되는 경향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최저임금제 제가 아까 비반복적 육체 노동이 아까 말씀한 음식점 종업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캐셔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 그 최저임금에 대상되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뭐 가장 많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이. 가장 많이 주니까 그 지금 현재 실제 가보면 소상공인들 가보면은 그걸 이제 그 기계로 대처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0만 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 하나에 그럼 알바 한 달비 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야 이걸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인간이 필요한 필수적인 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올리되 이렇게 급격한 인상을 가져오면 4차 산업의 전망에 우리가 나온 분석된 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면은 정부는 저희가 이렇게 분석한 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서 어떤 대응책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데 대안을 가지고도 총량이 감소하는 건지 아니면
대안이 있으면 이 총량 감소가 일시 사망률이 아니라 뭐 제로가 있는 건지 그 문제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대안이 없이 현재 현 상태에서 선생님 외성적인 충격이 왔을 때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 대비책을 펴서 이걸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